태양계의 중심인 태양. 지름은 지구의 109배, 질량은 지구의 33만 배로 태양계 전체 질량의 약 99%를 차지할 정도로 매우 크고 무겁습니다. 또한 태양은 지구에서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스스로 빛을 냅니다. 태양빛이 지구에 도달하기까지 8분 30초가 걸릴 정도로 멀리 떨어져 있죠. 하지만 태양이 태양계의 중심이라는 걸 알게 된 건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뉴욕에 자리한 콜럼비아 대학교. 이곳에는 세상의 중심을 바꾼 귀한 책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1543년 발간된 코페르니쿠스의 천체의 회전에 관하여. 이 책에는 우주의 중심이 태양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바로 지동설입니다. 코페르니쿠스는 이 책을 통해 태양이 우주의 중심에 있다는 걸 주장합니다. 하지만 혁명적인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은 그가 살아있는 동안 빛을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류는 아주 오랫동안 지구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여겨왔고 당연히 태양도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이탈리아 피렌체.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은 이곳에서 새롭게 조명됩니다. 지동설을 확신한 갈릴레오가 이를 증명해 나갑니다. 바로 망원경을 통해서죠. 1609년 갈릴레오가 직접 만든 직경 4cm의 굴절 망원경. 갈릴레오는 이를 이용해 처음으로 밤하늘을 관측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올려다본 밤하늘은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움은 새로운 발견으로 이어졌습니다. 갈릴레오는 최초로 달의 분화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태양을 보고 우리가 속한 은하수를 망원경으로 관측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성 주변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합니다. Dall'osservazione di Giove invece Galileo ricavò la scoperta di 4 astri che giravano intorno al pianeta, 4 satelliti di Giove, che erano una prova ulteriore a favore del sistema copernicano. 갈릴레오는 목성의 위성에 주목했습니다. 목성이 자신의 주위를 도는 위성을 가지고 있다는 건 모든 천체가 지구 주위를 돌 필요가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목성의 4 위성들은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지지하는 증거가 됩니다. Non solo la Terra aveva una luna che girava intorno, ma anche Giove aveva 4 lune che giravano intorno e tutti insieme giravano intorno al Sole. 갈릴레오는 지동설의 또 다른 증거를 금성의 관찰에서 찾아냅니다. 만약 지구가 우주의 중심에 있다면 지구에서 본 금성의 크기는 항상 일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갈릴레오가 본 금성은 관측 시기에 따라서 모양과 크기가 달라졌습니다.
이런 갈릴레오의 관측을 통해 사람들은 비로소 지동설을 믿게 됩니다. 하지만 갈릴레오의 혁명적인 우주관은 신에 대한 도전으로 여겨졌고 갈릴레오는 종교 재판을 받습니다. 망원경을 이용한 관측과 우주를 탐구하는 실험적 아이디어를 가진 갈릴레오. 그를 통해 사람들은 태양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인간을 비롯한 지구의 모든 생명체가 태양이 보내는 빛과 에너지로 살아가죠. 그럼 행성과 태양, 이들 사이에는 과연 어떤 우주의 법칙이 작용하는 걸까요? 우주의 법칙은 지동설을 알기 전부터 천문학자들의 관측을 통해 연구되어 왔습니다. 관측을 체계화한 사람은 요하네스 케플러. 그의 대단한 업적 뒤에는 스승인 티코 브라헤의 놀라운 관측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Tycho Brahe was an astronomer in the 1500s who made very careful observations of where the planets were. This is before the time of telescopes. So his instrument of choice was called the Quadrans Muralis. It was a very large protractor, if you will, as large as a room. And he would measure the exact angle that a star made with respect to this large protractor and take observations this way. 그는 6분의 1하는 기구를 가지고 매일 밤 천체를 정밀하게 관측했고 그 결과 어마어마한 양의 기록을 만들어냈습니다. 티코 브라헤가 세상을 떠난 후 행성 운동을 연구하던 케플러는 첫 번째 난관에 봉착합니다. 행성의 운동이 완벽한 형태의 원이라고 했던 코페르니쿠스의 주장과 티코 브라헤의 관측이 일치하지 않았던 겁니다. 케플러는 화성의 궤도를 중심으로 수백 번의 계산을 반복했고 그 결과 행성의 궤도는 거리와 속도에 일정한 관계가 있는 타원 궤도임을 알아냅니다. 그리고 이 타원 궤도를 바탕으로 행성의 운동 법칙을 만듭니다. It was only until Kepler's laws described the motions of the planets and predicted where they should be in the sky exactly. But he had no idea why they should do this. And that would come later in the 1600s. 행성의 운동 법칙에 대한 원리를 알아낸 사람은 바로 아이작 뉴턴입니다. 그는 케플러가 관찰을 통해 찾은 운동 법칙을 이론으로 설명했습니다. 영국의 왕립학회, 이곳에는 갈릴레오 케플러가 시작한 천문학의 혁명을 완성시키는 뉴턴의 위대한 책이 있습니다. 1687년에 출판된 프린키피아. 뉴턴은 이 책에서 케플러의 법칙을 증명해 보입니다. 바로 중력을 통해서죠. He explains how it works, how it holds the planets in their motions and their elliptical orbits. He works out the mathematics behind how the universe is put together. 뉴턴은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긴다고 생각했습니다. 사과는
지구의 인력을 받아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달은 왜 떨어지지 않을까? 달과 사과를 통해 뉴턴은 천상의 운동과 지상의 운동을 연결하는 중력 법칙을 발견합니다. 뉴턴은 이 법칙을 대포를 이용해 설명했습니다. 대포에서 포탄을 발사하면 적당한 거리를 날다가 지구로 떨어집니다. 좀 더 세게 쏜다면 더 멀리 떨어지겠죠. 그런데 만약 대포를 지구 중력과 비슷한 힘의 속도로 쏜다면 지구가 원형으로 휘어있기 때문에 포탄은 계속해서 지구를 돌게 됩니다. 이런 원리가 달에도 작용합니다. 만약 지구가 달에 아무런 힘도 미치지 않는다면 달은 자신의 운동 방향으로 가려하기 때문에 궤도 밖으로 날아갈 겁니다. 그러나 지구와 달 사이에 인력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달은 궤도를 계속 돌게 됩니다. 뉴턴은 이를 바탕으로 모든 사물이 서로 끌어당긴다는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합니다. 케플러의 행성 운동 법칙도 뉴턴을 통해 비로소 이해됐죠. Is the illustrative matter. So this is full of figures of various types to demonstrate how gravity works. This is the track of a comet as it moves in its orbit around the sun. 혜성도 만유인력의 법칙에 따라 태양을 돕니다. 현재 인공위성이 지구를 도는 원리도, 로켓이 우주로 날아가는 원리도 뉴턴의 중력 법칙에서 시작됐습니다. 400년 전 뉴턴이 발견한 법칙은 우리 삶뿐만이 아니라 우주를 지배하는 원리였던 겁니다. Isaac Newton was one of the greatest physicists of all time, but even he said he got to where he did by standing on the shoulders of giants. 프린키피아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발견이 담겨 있습니다. Where he stood in a darkened room with a prism, shone a tight beam of white light through the prism and split it into its constituent colours, colours of the spectrum. And here we see in this drawing, in this letter, him describing just such an experiment. 뉴턴은 프리즘으로 빛이 여러 가지 색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처음으로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은 뉴턴의 관찰을 통해 비로소 빛을 과학적으로 접근하게 됐습니다. 빛에는 또 어떤 비밀이 담겨 있을까요? So here's a beautiful pattern, a rainbow pattern that's coming out of the prism here. So you've actually got red light at one end of the spectrum, and it goes all the way through oranges and yellows and greens and blues, and right the way up to, you can even just see the very faint violet light out beyond the blue here. So this is the white light of the sun split into all the visible colours of the rainbow. 하지만 뉴턴도 빛의 완전한 비밀은 풀지 못했습니다. 130년 후 독일의 한 수도원, 여기에서 빛에 대한 인류의 획기적인 발견이 시작됩니다. 1805년 프라운호퍼가 렌즈 제작을 위해 수도원으로 옵니다. 프라운호퍼는 색소 렌즈를 제작하기 위해 유리를 연구하던 중 램프의 스펙트럼에서 밝게 빛나는 선을 발견합니다. 당시 호퍼가 봤던 그 빛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Hier hat Fraunhofer 10 Jahre lang geforscht, experimentiert
und seine wichtigsten Erfolge erzielt. Vor allem hat er hier die 6 Spektralfarben im Sonnenlicht entdeckt und zweitens innerhalb dieser 6 Spektralfarben die dunklen Linien, die man heute Fraunhofersche Linien nennt. 당시 프라운호퍼는 분광기로 빛을 연구했습니다. 분광기는 빛을 스펙트럼으로 분해하여 조사하는 도구죠. 그런데 프라운호퍼가 분광기로 태양빛을 분석하자 태양 스펙트럼 속에서 검은 선이 나타난 겁니다. 스펙트럼에서 보이는 검은 선이 바로 프라운호퍼가 발견한 것입니다. 그는 500개의 흡수선을 밝기순으로 나타내 빛의 분류 체계를 만들었고 이 체계는 태양의 비밀을 푸는 열쇠가 됩니다. 태양이 보내는 신호이자 에너지의 전달체인 빛. 오늘날 과학자들은 프라운호퍼선을 이용해 태양과 별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필립 세러 교수도 그중 한 사람이죠.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스탠포드 태양연구센터. 태양의 움직임을 측정하고 스펙트럼을 통해 태양의 구성 성분을 연구하는 곳입니다. Each element has its own fingerprint, its own spectrum. So if you have something like a star that has all the elements, then it will have all of the spectra put together. But you can separate them with a spectrograph with enough dispersion, enough separation, so that you can get all the lines apart from each other. 태양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우선 태양빛을 스펙트럼으로 분석합니다. 태양과 같이 열이 나는 물체는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 구성 원소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 본 태양은 대부분 수소로 채워져 있고 헬륨이 20%, 나머지 원소들이 5% 정도를 차지합니다. 또 태양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90여 가지의 원소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프라운호퍼선은 오늘날까지 태양과 별들의 특성을 알아낼 수 있는 중요한 과학적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뉴턴과 프라운호퍼의 발견 덕분에 우리는 태양계의 원리와 태양의 비밀을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현대의 과학자들은 거장들의 발견을 토대로 태양빛이 보내는 신호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태양과 태양계는 어떻게 탄생한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빅뱅입니다. 우주의 탄생 빅뱅이 일어나고 90억 년이 흐른 후 초신성의 폭발로 흩어진 별의 잔해들이 모여 커다란 성운이 형성됩니다. 그 안에서 태양과 태양계를 구성하는 행성들이 만들어지죠. The solar system we now understand is made up of many leftover pieces of the formation of the sun. You can think of the planets as leftovers from when the solar system was put together, the sun was put together. The biggest of these leftovers we call planets. 태양계의 행성은 크게 두 종류로 분류됩니다. 태양과 가까운 거리에서 무거운 원소들을 끌어당기며 암석으로 구성된 지구형 행성. 지구와 닮은 행성을 뜻하며 수성, 금성, 지구,
화성이 지구형 행성에 속합니다. 다음은 목성형 행성. 태양과 먼 거리의 기체들이 중력에 의해 응집되면서 행성을 만드는데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이 여기에 속합니다. 우주에 대한 관심은 사람들을 망원경 앞으로 이끕니다. 한 아마추어 전문가들의 모임. For an object a billion miles away, it looks decent. Wow. The image you see left an hour and a half ago at the speed of light. Wow. 망원경을 통해 본 하늘은 아주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Back here on the fourth. Oh yeah, perfect. The rings, everything. Oh yeah, it's Oh, awesome. lovely. I actually saw the Saturn with the rings and everything. It wasn't really huge. I've seen it like bigger sometimes when they have it here, but it was really cool. You could actually see like the main body of the planet and then the rings. So that was really cool. 이들에게 우주는 어떤 의미일까요? These objects live for billions and billions of years. Our lives is not even a wink of an eye. You know, such a short time, so better enjoy it. 아주 멀리 있지만 우리는 우주의 천체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래서 더 신비한 거겠죠. 행성을 좀 더 가까이 보기 위해 과학자들은 우주로 탐사선을 쏘아 올렸습니다. 수십 년 동안 우주를 비행하며 이들이 전송한 자료에는 행성들의 특별한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태양과 가장 가까운 수성은 무수한 운석 구덩이로 덮여 있습니다. 이 행성은 이산화탄소로 채워진 두꺼운 대기를 가진 금성, 새벽에 보이는 금성을 샛별이라 부르기도 하죠. 이 우주선은 화성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화성은 활발한 화산 활동으로 계곡 형태의 지형을 볼 수 있는 행성입니다. Mars is about half of the diameter of the Earth, about 10% of the mass of the Earth. And it has a lot of water on its surface in the form of frozen ice. It also has a thin atmosphere. Its atmosphere is made of carbon dioxide and nitrogen gas, a lot like Venus's. 목성 탐사선 주노, 세 개의 거대한 패널을 갖추고 태양광 동력으로 비행합니다. 주노가 목성까지 도달하는데 5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죠. 다음은 아름다운 고리를 가진 토성. The ring system is beautiful. It's hard to imagine, though, that it's really made of trillions of tiny chunks of ice, a little bit of rock, but mostly ice. And these all orbit Saturn individually. The extent of the rings is something like 1 million kilometers across, and yet the thickness is less than 10 meters. 수소와 헬륨, 얼음으로 만들어진 천왕성, 마지막 행성인 해왕성까지 태양계에는 8개의 행성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충돌하지 않고 자기의 궤도를 계속해서 도는 이유는 바로 뉴턴의 중력 법칙으로 설명이 됩니다. 뉴턴의 중력 법칙은 지구와 우주를 연결하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지구를 벗어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중력 때문이죠. Newton's law of gravity applies to baseball and cannonballs and planets around the sun,
But it turns out that when objects are moving very fast or when they're extremely heavy, those laws have to be modified a little bit. 하지만 드넓은 우주에는 뉴턴의 중력 법칙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수성의 궤도가 약간씩 변하는 겁니다. 행성의 운동 법칙에 의하면 수성의 궤도가 일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수성이 태양에 가장 가까워지는 지점, 즉 근일점이 아주 조금씩 이동한 거죠. 이런 현상의 비밀을 푼 사람은 천재 과학자 아인슈타인. 무거운 물체의 질량이 시간과 공간을 휘게 만들어 다른 물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 현상을 설명했습니다. Heavy ball bearing and put it on a balloon or a surface, you can see it bends it. Heavy ball bearing on this surface, you see it bends the surface. And if I take this light ball bearing and put it nearby, it rolls down. It rolls towards it. Now, it doesn't roll towards it because it's attracted to the object. It rolls towards it because it's rolling in a curved space.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태양에 가깝게 접근하던 수성이 태양이라는 거대한 물체로 인해 휘어진 시공간으로 이동한다는 겁니다. Space curves in the presence of matter. And that means light, which goes in straight lines through space, ends up curving. In 1919, in fact, it was discovered that the light from distant stars was curving around our sun. 빛이 휘어지는 걸 확인한 건 영국의 천문학자 아서 에딩턴. 달이 태양을 가리는 일식을 통해 찾아냈습니다. 개기일식이 일어날 때 태양 바로 옆에 보이는 별의 위치를 사진으로 찍었고 그 별이 다시 나타났을 때 위치를 비교했습니다. 그러자 별의 위치가 이동한 것처럼 보였죠. 그럼 어떻게 빛이 휘어질까요? 우주에서 빛은 직선으로 움직이려 하지만 커다란 별이나 은하단처럼 질량이 큰 물질이 있으면 시간과 공간이 휘어지고 빛도 이 휘어진 공간에 의해 위치가 왜곡됩니다. 이를 중력 렌즈 효과라고 합니다. This is another massive cluster of galaxies, and there are 5 images of the same spiral galaxy in the background that you can see in different locations here, and you can recognize this galaxy here, but spread out and smeared around by the gravitational lensing. Without the lensing, that galaxy would have been only this big. It would have been this very small little galaxy in the distance. But the lensing has spread the light out and magnified those galaxies so that you get much more detail and you can study them much more carefully. 수천 개의 은하가 모인 은하단은 강력한 중력이 생겨 빛을 크게 휘게 만듭니다. 그리고 볼록 렌즈와 같은 효과를 만들기도 하죠. 과학자들은 중력 렌즈 효과로 더 멀리 있는 천체의 정보를 알아내는 데 이용합니다. 빛이 휘어지는 원리를 알아낸 아인슈타인. 그는 뉴턴의 중력 법칙을 우주 공간으로 확장시켰고 시간과 공간이 상대적이라는 원리를 통해 새로운 차원의 우주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아인슈타인은 태양 에너지의 원리를 찾아냅니다. 지구는 태양이 있어 특별한 행성이 됩니다. 적당한 거리에서 빛과 에너지를 보내주기 때문이죠. 우리는 태양이 보내는 빛과 에너지로 싹을 틔우고 생명을 유지합니다. 지구 생명체와 우리 인간은 태양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태양의 빛과 에너지는 어디에서 만들어질까요? 바로 태양의 중심부 핵입니다. 약 1400만 도에 이르는 태양의 핵에서 수소에서 헬륨으로 변화할 때 미량의 질량이 줄어들고 그 질량이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Hydrogens fuse together and make helium. So in the end, 4 hydrogen atoms disappear and 1 helium atom is created. And the helium weighs a little bit less than the 4 hydrogens. And that little tiny bit less is released in energy. 이런 원리로 매초 6억 톤의 수소가 5억 9,500만 톤의 헬륨을 만들어내면 남은 500만 톤이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이런 핵융합의 원리를 설명한 건 아인슈타인의 E=mc 제곱 방정식. m은 질량이고 E는 에너지입니다. 위대한 과학자 아인슈타인은 에너지와 질량이 같다고 보고 태양 에너지의 원리를 설명했습니다. 태양에서 핵반응으로 사라지는 아주 작은 질량의 빛의 속도의 제곱이라는 어마어마한 상수가 곱해지면서 커다란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독일 뮌헨의 도이치박물관. 이곳에는 오토안과 슈트라스만이 아인슈타인의 이론을 실험으로 증명하려 한 도구들이 보관돼 있습니다. 이들의 실험은 핵분열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럼 핵분열은 어떻게 에너지를 만들어낼까요? 우라늄은 핵분열로 인해 질량수가 작은 2개의 원소로 분열되는데 이때 질량이 줄어들고 줄어든 질량이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If you start with a heavy atom like uranium and you split it into pieces, then you get some energy out of that too because the pieces weigh less than the original. And in the same way you're extracting energy, but there it's by fission. 핵융합이나 핵분열이 일어날 때 질량이 줄어들면서 큰 에너지가 만들어집니다. 태양에서는 핵융합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이 에너지는 태양의 빛과 열을 만들어냅니다.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태양 에너지의 원리는 현재 당면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획기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실제 핵융합을 연구하고 있는 한국핵융합연구소. 연구의 최종 목표는 태양과 같은 원리의 인공태양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수천억 년을 에너지를 사용해도 끝없는 에너지가 나오는 것이 그 태양 에너지입니다. 그러한 무한한 에너지를 이 지구상에서 만들고자 하는 것이 인공태양입니다. 인공태양은 태양이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과 같은 원리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핵융합 장치입니다. 진공 상태인 핵융합 장치에 중수소를 넣은 뒤 열을 가하면 태양과 비슷한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이 상태를 고온으로 가열해 수소가 헬륨으로 되는 핵융합 반응을 일으켜 태양처럼 에너지를 얻어내는 것이죠. 하지만 태양과 같이 높은 온도와 중력이 필요하기에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어려움이 있습니다. 언젠가 인공태양 개발에 성공하면 우리는 막대한 에너지를 손쉽게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바다에는 수많은 중수소가 들어있고 중수소가 인공태양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주 재료가 되기 때문이죠. 아인슈타인은 현대 과학에 수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시공간이 휘는 것을 알아내
우주에 대한 시각을 넓혀주었고 태양 에너지의 생성 원리를 알아내 미래 에너지의 희망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하늘을 관찰해 왔습니다. 그리고 우주에는 특별한 법칙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냈죠. 지구촌 곳곳에 있는 천문대들이 그 역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 뒤에는 오랜 세월 관측과 연구를 한 거장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중심을 바꾼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오, 행성의 법칙을 알아낸 케플러와 뉴턴. 이들의 발자취를 통해 우리는 이제 우리가 속한 우주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This is the Mars Science Laboratory. It's going to launch in August of 2011. It's the largest rover we've ever sent to Mars. It's a complete laboratory. It'll be able to take its arm and scoop up samples, put it into the chambers and make actual measurements, just like you would from a laboratory on the Earth. 화성에 직접 착륙하게 될 탐사선의 이름은 화성과학실험실. 바퀴로 화성을 돌아다니고 카메라로 표면의 이미지를 찍을 수도 있습니다. 탐사선은 화성에서 생명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인지 살펴보고 생명의 증거가 될 흔적들을 찾아 나설 것입니다. We think that liquid water may have flowed on Mars. There's evidence found by the rovers that are currently there that perhaps liquid water did flow on Mars in the past. 화성에서 액체 상태의 물을 찾는다면 과거 생명이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또 지구처럼 생명체가 살고 있을지도 모르죠. 우리는 지금 지구와 같은 행성을 찾아 태양과 태양계의 비밀 속으로 점점 다가가고 있습니다. 약 46억 년 전 별의 잔재들이 모여 생성된 태양과 태양계. 지금도 태양은 끊임없이 핵융합을 하고 있고 그 빛과 에너지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약 50억 년 후 태양은 그 수명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태양이 우주에서 사라질 때 우리 지구와 다른 행성들도 함께 사라질 것입니다. Eventually, a star like our sun will exhaust all of the hydrogen in its core. Not to worry, this will take several billion more years. 지구 밖으로 눈을 돌리면 우리가 사는 우주는 한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 끝이 어딘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과학적 발견을 통해 태양과 태양계의 신비를 찾아냈습니다. 머지않아 우리는 태양계를 벗어나 우리 은하를 보고 우리 은하를 넘어 더 큰 우주로 다가갈 것입니다. 그곳에는 어떤 우주의 신비가 숨어 있을까요? 그리고
1990년 4월 24일 우주 왕복선 디스커버리호는 인류 역사상 가장 특별한 망원경을 싣고 우주로 향합니다. 지구 대기를 뚫고 올라간 이 망원경의 이름은 허블 우주 망원경. 지상의 망원경보다 10배 이상의 높은 해상도를 자랑하죠. 망원경의 구조는 크게 다를 게 없지만 지구 대기권 밖에 떠 있기 때문입니다. If you're on the ground trying to look through the atmosphere, the waving of the atmosphere distorts and blurs out the image a little bit. So there's a limit to how small an object you can see in the sky. When you get above the atmosphere like Hubble is, that distortion goes away and you can see finer detail. 우주에 떠 있는 허블 우주 망원경은 대기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가시광선의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적외선과 자외선 영역까지 정밀하게 관측할 수 있습니다. 허블 우주 망원경을 지속적으로 관측하고 있는 고다드 우주비행센터. 과학자들은 20년째 허블 우주 망원경을 이용해 다양한 우주의 모습을 관측해왔습니다. 그리고 허블 우주 망원경은 또 하나의 우주 역사를 밝혀냅니다. There was to find an area in the sky that was as blank as possible. No foreground stars, no background cirrus emission from the galaxy. Something that looks totally blank to previous observations. 1995년 과학자들은 북두칠성 부근 별빛과 은하가 관측되지 않는 어두운 영역을 허블 우주 망원경으로 11일 동안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촬영한 사진 340장 이상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그러자 숨겨져 있던 우주의 놀라운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한 지점에서 무려 3,000개 이상의 은하가 발견됐고 이들은 다양한 나이와 크기, 색을 가지고 있었죠. 노란색 은하는 많은 별들이 진화해 지금은 늙은 별들만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붉은색 은하는 우주의 탄생에 가까운 시기에 태어나서 오랫동안 존재해온 것들입니다. Aren't actually, they look like stars, they're just points of light, but they're actually galaxies, just so far away that you don't see any, you don't resolve the galaxy at all into any shape. But it's some of these small things and redder ones, which are the ones that are the most distant, the ones that we think are back maybe 13 billion years ago, some, as close as 1 billion years or even less to the origin of the universe and the Big. 우주에서 가장 먼 곳을 보는 것은 가장 오래된 빛을 보는 것입니다. 빛이 지구에 도달하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죠. 우리는 허블 우주 망원경을 통해 130억 년 전의 우주의 모습을 보았고 이를 통해 우주의 역사가 130억 년 이상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주 탄생의 기원에 다가가게 된 것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윌슨산. 이 산 꼭대기에 자리한 천문대는 20세기 천문학의 역사를 바꾼 장소입니다. 천문대가 세워진 건 1900년대 초. 이곳에 당시로선 세계에서 가장 큰 망원경이 설치됩니다. 반사경의 지름이 2.5m에 달하는 거대 망원경이었죠. 그리고 천재 천문학자 에드윈 허블은 매일 밤 이 망원경으로
밤하늘을 관측했습니다. 허블은 우주 공간에서 구름처럼 보이는 성운을 주로 관찰했습니다. Hubble observed a galaxy many times over the course of many nights. He would take photographs and he would find the stars in that galaxy that would get brighter and fainter. And he would mark those on his photographic plate with a label saying VAR, meaning that it was a variable star. 당시 허블이 발견했던 건 무엇일까요? 1920년대 초 우리 우주의 크기는 약 30만 광년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런데 안드로메다 성운에서 허블이 발견한 병광성은 지구에서 100만 광년이나 떨어져 있던 것입니다. 안드로메다는 성운이 아니라 우리 은하 밖에 있는 또 다른 은하였던 것이죠. So once astronomers could measure the distance to the nearest stars, they were able to use the properties of stars. Perhaps the most important was a star called a Cepheid variable star. Cepheid variables have an observed relationship between their period. They get brighter, dimmer, with a very regular pattern, and their intrinsic luminosity, how bright they are. 변광성은 그 반짝이는 주기를 알면 고유한 밝기를 알 수 있는 별이기 때문에 우주에서 별까지의 거리를 알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허블이 찾아낸 변광성은 거리가 무려 100만 광년이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VAR로 표시된 게 허블이 발견한 변광성입니다. 당시 우리가 속한 우주의 크기보다 무려 10배나 떨어진 곳에서 빛나는 변광성. 이 별은 우리 은하 밖에 또 다른 은하가 있다는 걸 의미했고 비로소 우리의 우주는 우리 은하를 넘어 또 다른 은하까지 확대됐습니다. 하지만 그의 연구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허블은 관측을 통해 뿌옇게 보인 기체 구름이 성운이 아니라 대부분 은하임을 밝혀내고 우리 은하 밖의 외부 은하에 대한 연구를 계속합니다. 그리고 그의 연구는 20세기 천문학의 가장 위대한 발견을 이끕니다. 허블은 거대한 망원경의 분광기를 연결해 새로 밝혀진 은하들이 내는 빛을 연구했습니다. One of the great discoveries of Edwin Hubble, an astronomer earlier in the 20th century, was that galaxies were receding away from us, and that the farther away a galaxy was, the faster it was moving away from us. He measured that, and astronomers measure that today, by measuring the Doppler shift of light. 별빛과 같이 천체에서 날아온 빛을 분광기를 통해 분리하면 스펙트럼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스펙트럼은 빛의 파장에 따라 색이 달라지죠. 우리가 듣는 소리도 파장에 따라 음정이 다르게 느껴집니다. 정지한 차에서 경적을 울리면 같은 파장의 음정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지나가는 자동차 경적 소리는 다가올 때는 파장이 줄어들면서 높은 음정으로 들리고 멀어질 때는 파장이 늘어나면서 낮은 음정으로 들립니다. 이를 도플러 효과라고 하죠. If an object is emitting light and it's receding from you, the wavelengths of light are stretched out and shifted to redder wavelengths. If the object is coming toward you, then the light is shifted to bluer wavelengths. 프리즘을 이용해서 빛의 스펙트럼을 살펴보면 각각의 물질이 나타내는 고유한 검은 선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은하들이 우리에게서 멀어지면 그 선이 파장이 긴 붉은색 쪽으로 이동하고 가까워지면 파장이 짧은 파란색 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물체가 멀어지면서 붉은 빛으로 변하는 현상을 적색편이라고 합니다. 허블은 이 적색편이 현상을 통해 거의 모든 은하가 우리에게서 멀어져 가고 있고 먼 은하일수록
더 빨리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When Hubble graphed the distance against the speed that it was moving, deduced from the spectral lines, he found that these were related to each other, and that in fact the further something was, the faster it was moving, and that almost everything is moving away from us. 수많은 은하들이 우리에게서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을 발견한 허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먼 은하일수록 더 빠른 속도로 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측으로 허블은 우주가 정지한 것이 아니라 팽창하고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증명합니다. It isn't so much an initial explosion as it is an expansion of the universe, and while the universe expands, it cools, and that's the framework for everything that we do in cosmology. 지금도 우주의 팽창 속도는 더욱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거꾸로 돌린다면 맨 처음 우주는 과거 한 점에서 시작된 건 아닐까요? 우주가 팽창한다는 것이 밝혀진 후 모든 것이 한 점에서 시작되었다는 빅뱅 이론이 등장합니다. Everything we now see, 400 billion galaxies, each containing several hundred billion stars, was once compressed in a region smaller than the size of a single atom. Everything was compressed together in an incredibly hot, dense phase, almost unimaginable. 우주 팽창의 시간을 과거로 되돌리면 최초의 우주는 초고온, 초고압의 작은 점과 같았을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조지 가모프. 그는 우주가 한 점에서 대폭발로 시작됐다는 빅뱅 이론을 주장했습니다. George did not use the term Big Bang. That was in fact coined by Fred Hoyle, who was a cosmologist who had a competing theory about the properties of the universe. So he went on to BBC Radio in 1948 and criticized Gamoff's theory as arising from what he called a Big Bang. And he was using the term as a pejorative, that he thought that that was a silly, in fact ridiculous was the word he used in the radio interview, idea for. 프레드 호일이 주장한 정상 우주론은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우주는 시작도 끝도 없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So it's the theory that says the universe has existed forever in a steady state. That's why it's called steady state theory. And it's a theory that says the universe is the same wherever you are in the universe. There's no difference, and the universe hasn't been evolving. It's just been as it is now for all the way back into history. And it says that all over the universe there are very tiny quantities of new material being made all the time. So new atoms are coming into being all over the universe all the time in very small quantities, and that's what's pushing all the existing matter out from around them. (20세기) 최고의 천재 과학자였던 아인슈타인 역시 정상 우주론을 지지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우주는 변함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주는 영원하다는 프레드 호일의 정상 우주론과 가모프의 빅뱅 우주론의 팽팽한 대립. 하지만 허블에 의해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진 후 조지 가모프의 빅뱅 우주론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미국 콜로라도 대학. 이곳은 조지 가모프가 교수로 있으면서 작고할 때까지 말년을 보낸 곳입니다. 이곳은 가모프 타워. 콜로라도 대학이 가모프의 업적을 기려 세운 곳으로 그의 논문과 저서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조지 가모프는 어떻게 빅뱅 이론을 증명했을까요? 그는 우주 팽창 과정을 거꾸로 돌려가며 우주의 온도와 밀도가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 수학적으로 계산했습니다. Very early times, if the universe was hot and dense, then nuclear reactions should be happening. And we could predict
on the basis of those nuclear reactions that light elements would form, hydrogen, helium, and lithium, and those predictions agree exactly with observations. 조지 가모프는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 대부분이 수소와 헬륨이라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우주 초기에 만들어진 수소와 헬륨의 양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Calculation by Professor Gamow and Ralph Alpher was that the universe should consist of about 75% hydrogen and 25% helium by weight. 당시 관측 결과에 의하면 우주에는 10개의 수소 원자에 1개 정도의 헬륨 원자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원소들을 모두 합해도 수소 원자보다 그 수가 적었던 것이죠. 또 별에서 일어나는 핵융합으로는 우주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헬륨의 양을 만들어낼 수 없었습니다. 그럼 이 많은 수소와 헬륨은 언제 만들어진 걸까요? 1948년 조지 가모프와 알퍼는 논문을 통해 빅뱅 우주에서 원소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발표합니다. 빅뱅 후 1초 정도의 시간이 흐르면 우주의 온도가 100억 도 정도로 떨어지고 수소가 헬륨으로 융합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빅뱅 후 3분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때 우주는 더 이상 수소와 헬륨이 융합할 수 없는 온도로 떨어지고 조지 가모프는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 비율이 3대 1로 고정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현재 우주에서 측정한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도 이와 같습니다. Light coming from those stars, and we see the spectrum is essentially that of hydrogen, telling us that stars are mostly hydrogen. 태양처럼 빛을 내는 물체는 지문처럼 특유의 모양의 스펙트럼을 나타냅니다. 이 스펙트럼을 분석하면 구성 원소를 알 수 있죠. 그런데 별빛의 스펙트럼 선을 보면 대부분이 수소와 헬륨입니다. 조지 가모프가 예측한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현재 우주에서도 같은 값으로 측정된 것입니다. 그의 계산이 옳았던 것이죠. 그래서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는 빅뱅의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가모프가 주장한 빅뱅 이론은 우주 탄생의 비밀에 다가가는 중요한 이론으로 떠오릅니다. 그 후 조지 가모프는 빅뱅으로 우주가 탄생했다면 대폭발의 흔적이 온 우주에 빛으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조지 가모프의 예측은 우연히 확인됩니다. 바로 이 소라 모양의 안테나에서 말이죠. 1960년대 무선 통신을 위해 전파를 연구하던 이 안테나에 어느 날 알 수 없는 잡음이 잡힙니다. 그 잡음을 처음 발견한 이는 아노 펜지어스와 로버트 윌슨. 이들은 어떻게 잡음이 빅뱅에서 온 것임을 알아냈을까요? 당시 연구원이었던 아노 펜지어스 씨는 37년 동안 벨 연구소에서 일했습니다. 지금도 대체 에너지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죠. 그는 40여 년 전 잡음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We had ruled out the ground, the receiver. We had ruled out man-made interference, the antenna. We had ruled out the Milky Way itself because there are many other galaxies like it, none of whom had this. There was no combination of radio sources anywhere to allow for this.
당시 두 사람은 잡음을 없애기 위해 비둘기 똥을 지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잡음이 사라졌을까요? Then once the pigeons actually getting rid of the pigeons and cleaning the antenna got rid of about 10% of what we'd seen. About 10%. 그들이 발견한 잡음은 아무리 노력해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잡음은 하늘 전체에서 모든 방향으로 오는 일종의 빛이었죠. 빛이 전파의 형태로 안테나에 잡힌 겁니다. 그 빛의 기원은 바로 빅뱅. 대폭발과 함께 우주가 팽창하면서 빛 에너지가 빠르게 감소합니다. 우주 나이가 10,000년 정도가 되었을 때 우주의 온도는 약 20,000도였고 당시 우주는 너무 혼탁해서 빛조차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300,000 years after the Big Bang, it got cold enough, about 3,000 degrees Kelvin, a bit colder than the temperature of the surface of the sun. At that point, the protons and electrons combined to form atoms. And that's when the first atoms, the atoms that make up that we see today, first combined. Once the protons and electrons combined to form atoms, the universe became transparent to the microwave background, to the cosmic background radiation, the leftover heat from the Big Bang. 빅뱅 후 약 38만 년. 우주 온도가 3,000도 정도로 식자 빛의 진행을 방해하던 전자가 원자핵과 결합해 원자를 이루었고 우주는 갑자기 맑아지며 갇혀있던 빛이 온 우주를 채웁니다. 그 빛이 차츰 식어 지금은 마이크로파의 형태로 우주 전체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빛이 우주 배경 복사입니다. 빛은 감마선, X선,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선 등으로 나눠지고 이들은 각기 파장이 다릅니다. 파장이 긴 부분이 마이크로파 영역이고 이 빛이 안테나에 잡힌 겁니다. 마이크로파는 소리로도 들을 수 있습니다. So I can tune the AM between stations and give you the noise that I heard with the antenna. And when there's nothing there man-made and it's all from this the heat, that's what we got. And the heat ultimately, in this case, was the leftover heat from the origin of the universe. So this is down here. Actually, the other thing is if you 대폭발의 흔적인 우주 배경 복사를 찾아냄으로써 빅뱅 이론은 정설로 받아들여집니다. 펜지어스와 윌슨의 발견은 우주의 기원을 밝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죠. And it's a volume which is bound together. So it's a book with 2 pages in it and it opens up. 그래서 펜지어스와 윌슨은 1978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습니다. And the Nobel Prize talks about Kunglia Svenska. 그들의 발견은 우연이었지만 그들의 정밀한 분석 덕분에 우주가 한 점에서 태어났다는 증거를 찾은 겁니다. 아노 펜지어스는 논문을 통해 우리의 우주는 정상 우주론이 주장하는 변함없는 상태가 아니라 대폭발로 생겨난 변화하는 우주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And the basic statement is the universe was different in the past from the way it is now. And that by itself leads you to a universe. You put time, the universe cannot be just steady state. 그리고 2001년 우주 배경 복사를 좀 더 정밀하게 측정하기 위해 WMAP 위성이 우주로 발사됩니다. 정밀하게 측정된 우주 배경 복사는 빅뱅 후 38만 년이 지난 아주 초기의 우주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프린스턴 대학. And here again,
데이비스 포겔 교수는 WMAP 위성 프로젝트의 핵심 연구원입니다. WMAP, but looking at 10 times the resolution. So you can think of it as zooming in and getting a more detailed picture of the microwave sky. And the reason we're doing this is this microwave image tells us a great deal about the origin of the universe, its current composition, and gives us hints about our future. WMAP은 우주 초기 모습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빅뱅 후 남아있는 복사열을 정밀하게 측정했고 그 온도에 아주 미세한 차이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됐죠. 그 미세한 차이가 지금의 우주를 형성하도록 만들어준 것입니다. When we look out at this microwave sky, we're looking back 13.7 billion years. And we're seeing the universe as it was 13.7 billion years ago, only 300,000 years after the Big Bang. So these tiny variations are giving us a direct image of the universe 300,000 years after the Big Bang. 우연히 안테나에서 잡음을 발견했고 그 잡음이 빅뱅 후 생긴 우주 배경 복사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우리는 우주의 탄생, 그 기원에 가까이 접근했습니다. 과연 우리의 우주는 빅뱅에서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빅뱅을 연구하는 로렌스 크라우스 교수. 입자 물리학과 우주론을 연결하는 대표적 이론 물리학자 로렌스 교수는 우주 초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의 우주를 이루는 중요한 일들이 빅뱅 후 1분 안에 이루어졌다고 얘기합니다. What is amazing about the Big Bang is that in some sense all of the interesting stuff happened in the first minute. In fact, there were more interactions in the universe from the beginning to the end of the first second than there have been since that time. 빅뱅 후 최초의 시간이 흐르면 우주에선 가장 먼저 자연의 힘 4가지가 분리됩니다. 첫 번째 힘은 항성과 행성을 형성하고 우주의 평형을 맞춰주는 중력. 원자 해간의 중성자와 양성자를 만들어준 강한 핵력. 그리고 태양 에너지의 생성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약한 핵력이 나타납니다. 이 힘은 모든 에너지를 생성해 지구에서의 삶을 가능하게 하죠. 네 번째 힘은 전자가 원자 안에 갇혀 있다는 사실에서도 확인되는 전자기력입니다. 지금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것도 빅뱅 직후 자연의 4가지 힘이 분리됐기 때문이죠. 이제 빅뱅 후 1초 정도의 시간이 흐릅니다. When the universe was 1 second old or so, the temperature of the universe was a little over 10 billion degrees. And at that temperature, nuclear reactions were happening. And by that time, protons and neutrons had come into existence, the particles we now know that make us up, the familiar particles. And much earlier times, they didn't exist. Only their constituent particles, quarks, existed. 빅뱅 후 1초 정도 되었을 때 우주에서는 에너지가 물질로 바뀌는 상호작용이 일어납니다.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졌다가 온도가 떨어지면서 중성자는 붕괴되고 양성자만 남게 되죠. 양성자가 안정화됐다는 건 첫 번째 원소인 수소가 만들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When the universe was first created, there was a lot of energy, and that energy slowly turns into material, into matter. And that material slowly forms into atoms. First of all, it forms the particles that make atoms. Then they stick together, and you have a nucleus, then you have an electron, and you have an atom.
우주의 시간이 3분을 향해 달려갑니다. 빅뱅 후 3분이 될 때까지 수소 원자핵이 두 번째로 가벼운 헬륨 원자핵으로 전환되는 핵 반응이 진행됩니다. The time the universe was 3 minutes old, 25% of the mass of the universe had been converted into the next lightest element, nuclei of the next lightest element, helium. 빅뱅 후 3분 동안 물질의 기초인 수소와 헬륨 원소가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는 수소와 헬륨 외에도 수많은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 원소들은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아이러니하게도 빅뱅 후 무거운 원소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낸 건 정상 우주론을 주장했던 프레드 호일입니다. Fred and some of his colleagues worked out how that happens. They looked at stars to work out what elements they have in them by looking at the spectrum, what we call the spectrum of the star. And then they did the calculations to work out what nuclear reactions you would need to make those elements. 프레드 호일은 그의 논문에서 모든 원소들이 별에서 생성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별에서 원소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빅뱅 후 약 3억 년이 지나면 우주에선 최초의 별이 형성됩니다. 태양처럼 스스로 빛을 내는 별은 수소 핵융합으로 일생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핵융합이 진행되는 동안 일정한 크기를 유지하면서 빛과 열을 냅니다. 그러다 별 중심에서 수소가 모두 헬륨으로 바뀌면 핵융합이 중단됩니다. 수소의 핵융합이 중단되고 중심의 온도가 1억 도에 달하면 별은 적색 거성으로 부풀어 오릅니다. 부풀어 오른 적색 거성 내부에서 또다시 핵융합이 일어나는데 이제는 헬륨은 탄소로, 탄소는 산소로 점차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집니다. 이 작용은 가장 안정적인 원소인 철까지 만들고 멈춥니다. Well, stars are alchemists. Our sun converts helium to carbon and eventually and converts hydrogen to helium. So all stars have in their very hot centers the ability to make new material. 태양보다 10배 이상 무거운 별들은 초신성으로 폭발합니다. 마지막 순간 중심의 온도와 밀도가 엄청나게 올라가서 금과 은, 우라늄 등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을 합성하고 폭발하는 것입니다. In a supernova, this is what happens when a star finishes its life, when it dies. It's finished burning, and then it stops shining, and so it collapses because it's very heavy. Its own gravity pulls itself together. This makes it get hot again, and it explodes. 별은 자연과 같이 순환의 역사를 걷습니다. 별의 죽음인 초신성의 폭발로 성운이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새로운 별이 탄생합니다. 별은 일생을 통해 다양한 원소들을 만들고 죽음을 맞이하면 우주 공간에 그 원소들을 흩뿌립니다. 별의 죽음인 초신성의 폭발은 굉장히 밝아서 우리 은하는 물론이고 우리 은하 밖에서 일어난 초신성의 폭발도 지구에서 목격됩니다. 조선 왕조실록에 실린 객성. 이는 선조 때 나타난 초신성의 관측 기록입니다. 같은 초신성이 케플러의 책에도 목격된 기록이 나옵니다. 1604년 10월 8일에 요하네스 케플러가 발견했다고 해서 케플러 초신성이라 부르는데 이 초신성의 흔적은
4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관찰됩니다. Before it explodes, when it's becoming very, very hot again, it starts to cook more elements again, very, very quickly. And it makes many, many other elements that we learn about in chemistry in school. The very, up to lead and uranium and all these other elements. And it makes those elements and then it explodes and throws all these atoms into space. 초신성의 폭발로 모든 원소들이 만들어지고 우주에 뿌려집니다. 우리의 몸을 이루는 모든 원소들도 별의 일생을 통해 만들어진 것들이죠. So we are all star children. We're here only because the stars died so that we might be born. 지금으로부터 137억 년 전, 빅뱅과 함께 우주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3억 년 후 최초의 별이 탄생하죠. 별은 수소 핵융합을 통해 열과 빛을 내고 마지막에 다가오면 적색 거성으로 부풀어 다양한 원소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거대한 별의 죽음. 초신성의 폭발로 원소들을 우주 공간에 내보냅니다. 우리의 태양계와 지구도 그 잔해들이 모여 형성된 것입니다.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들도 빅뱅으로 인해 만들어진 별의 후예들입니다. 우리를 이루는 모든 원소들이 바로 빅뱅에서 출발했습니다. 그 별의 후예들이 지금 빅뱅을 재현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 우주 최초의 입자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수십 년 동안 전 세계의 과학자들이 모여 우주 탄생의 비밀을 찾고 있지만 아직 그 최초의 비밀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우주 탄생의 비밀을 간직한 빅뱅. 우리 인간이 만든 이 거대한 실험 장치는 우주의 기원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So what we are doing effectively is by heating and compression go backwards in the history of the universe until before 10 millionths of a second and then come along following the same path that the universe has followed through expansion and cooling and eventually forming again the normal particles. 찰나의 시간에 일어나는 우주의 재구성 빅뱅. 20년 동안 진행해온 이 실험은 이제 막 첫 발을 떼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 9월 우주 탄생 후 10의 마이너스 9제곱초의 우주 모습을 확인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최초의 시간이 흐른 후 1초도 안 되는 찰나의 시간을 재현하는데 성공한 것이죠. 이 실험을 통해 우주 최초의 입자를 찾는 데 성공한다면 빅뱅 이론은 우주의 기원을 밝힌 과학혁명의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요? Everything has changed since we've discovered we live in this vast universe, that the Earth is not everything, that it's just a small planet located around a star in a remote corner of a galaxy in the middle of nowhere. And moreover, that what we're made of is just a small part of everything that makes up the universe. We've realized our new sense of cosmic insignificance. But that shouldn't depress us. We should instead enjoy our brief moment in the sun.
승강기에 오르는 이들은 광부가 아닌 과학자들입니다. 탑승 완료했습니다. 초속 4m의 승강기를 타고 수직 갱도를 따라 내려온 지 약 3분. 지하 깊숙한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다시 기나긴 터널을 지나면 그 끝에 위치한 비밀스러운 공간. 지하 1100m에 위치한 실험실 예미랩입니다. 우주 기원을 밝혀줄 우주 물질들을 탐구하기 위해 만든 곳이죠. 전국에서 후보지를 선정해서 최소한 1000m 이상의 깊이를 확보할 수 있는 공간. 그래서 각 지형에 따라서 뮤온 감소율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계산을 해보고 기존의 철광 갱도에서부터 저희 예미랩을 만들기 위해서 추가로 800m 이상 경사로 굴진을 했고요. 우주 물질 중 가장 베일에 쌓여 있는 건 암흑 에너지. 우주 전체의 약 5%가 좀 안 되는 영역을 저희가 관측했다고 보고 있어요. 중력의 영향도 받지 않고 정체를 모른다. 그렇다면 순수 에너지 덩어리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크 에너지, 암흑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우주를 연구한다고 해서 행성, 별, 은하 이런 것만 연구하는 게 아니라 저희처럼 이렇게 작은 입자 하나하나를 연구하는 것도 우주를 이해하는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연구가 되는 거죠. 세계에서 6번째로 큰 규모의 지하 실험실. 새로운 발견을 원하는 과학자들의 다양한 지하 실험이 진행 중입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소도 그들 중 하나. 달 원소를 분석하는 새 장비들을 개발해 연구 중인데요. 바로 어떤 원소가 있는지 알 수 있는 감마선 중성자 분광기와 정량을 알려주는 레이저 분광기. 원자력 연구소와 공동 개발한 환경 탐사용 로버에 탑재해 성능을 실험할 계획입니다. 광산이기 때문에 다른 바깥에보다는 굉장히 그 순수한 물질들이 많고 그래서 이미 개발된 두 분광기들은 이런 데서 테스트를 하면 새로운 환경이기 때문에 저희는 칼리브레이션 입장에서 이 장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를 한번 조절해 보세요. 땅속 깊은 곳에 있어 우주 방사능에 거의 닿지 않는 공간. 달 환경과도 흡사해 장비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실험하기에 최적의 장소인데요. 긴장한 표정의 김경자 박사. 이미 여러 차례 신호를 받는데 실패했던 터라 걱정이 많습니다. 실험 결과를 확인할 시간. 이번에는 신호가 제대로 들어왔습니다. 오, 이제 뭔가 많이 바뀐 것 같죠? 잘했어, 화이팅. 오, 화이팅 악수. 된다. 악수. 이야, 예, 결국은 좋습니다. 예. 제대로 된 데이터를 얻게 됐습니다. 예. 오. 저희는 이제 움직일 수 있는 로봇 시스템, 로버를 개발을 하고 지질자원연구원에서는 자원을 탐사하고 추출하는 장치들을 개발해서 저희가 같이 그걸 시스템을 연결해서 저희가 실험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왔을 때는 사실은 지질자원연구원에서 이제 센서가 좀 작동에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좋은 데이터를 얻지 못했고, 두 번째는 이제 저희 로버가 고장나서 데이터를 좀 얻기가 어려웠고, 그리고 세 번째에서 이제 어느 정도 가능성이 보인다. 그리고 오늘 왔을 때 오늘 이제 양쪽 센서도 잘 동작하고 로버도 잘 동작하고 거기서 이제 너무 좋은 데이터를 얻을 수 있게 돼서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방사선 측정하는 감마선 중성자뿐만 아니라 립스 레이저를 했기 때문에 모든 원소들을 볼 수가 있고 광물을 조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여기 지하에서 보면 물에 의해서 많이 이제 생긴 새로운 어떤 뭐 수산화 칼슘 같은 그런 것도 사실 볼 수가 있었고, 조그마한 화성 같은데 지금 온 느낌을 좀 받으면서 너무 감회가 새롭습니다. 끝을 알 수 없는 광활한 우주에서 지구와 가장 가까운 천체 달. 오랫동안 인류와 함께하며 수많은 영감을 불러일으키고 지구의 모든 생명에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친근하지만 닿을 수는 없는 존재였죠.
그런데 1969년 대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미국의 아폴로 11호가 달 착륙에 성공한 겁니다. 아폴로 탐사 중단 반세기가 지난 지금 달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But now's come the time for us to make the next giant leap and return American astronauts to the moon, establish a permanent base there, and develop the technologies to take American astronauts to Mars and beyond. 미국 나사가 주도하는 새로운 달 탐사 계획 아르테미스. 2026년 여성을 포함한 우주인을 달로 보내고 2030년 달 유인 기지를 건설한다는 야심찬 프로젝트입니다. 우리나라도 10번째 협정국으로 참여 중이죠. 아르테미스 계획은 이제 쉽게 말하면 브랜드명입니다. 약칭 같은 거죠. 원래는 이제 달과 화성을 탐사하려고 하는 Moon to Mars라는 프로젝트이고요. 아폴로가 달에 그냥 잠시 갔다가 돌아왔지만 이번에는 달에 영구적으로 상존할 수 있는 기지를 만들어서 사람이 지속적으로 상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게 아르테미스 계획의 제일 첫 번째 목표고요. 두 번째는 달 표면에서 그렇게 해서 사람이 상주할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 경험들을 이용해서 화성도 다녀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구에서 화성까지 직접 갈 수는 없지만 지구에서 달을 중간 연구장으로 해서 달에서 화성 갔다 왔다 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달을 전진기지로 대중교통 수단을 만들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후 변화와 환경 오염, 자원 고갈 문제로 위기에 처한 지구. 인류는 제2의 지구를 찾기 위한 시도를 해왔습니다. 그 꿈을 위해 미국 나사가 쏘아보낸 무인 탐사 로버 퍼시비어런스. 2021년 2월 붉은 행성 화성 착륙에 성공했습니다. 퍼시비어런스는 인간 대신 척후병이 되어 화성의 토양 샘플을 채집하고 생명체 흔적을 찾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화성의 모습과 바람 소리를 담아 지구에 전송하기도 했죠. 지금은 황량한 땅. 그러나 화성의 비밀이 밝혀진다면 인류 생존의 마지막 희망이 이곳에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화성은 저희 지구와 상당히 비슷한 환경을 가진 환경이었습니다. 수십억 년 전에 몰드에서 근데 어떤 이유인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화성 탐사 가는 이유는 뭐냐면 분명히 환경이 비슷하면 생명이 있을 확률이 많다. 너무나 우리가 비슷한데 얘는 왜 이렇게 죽음에 따르게 변했을까? 그걸 우리가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죠. 화성을 얘기하게 되면. 화성을 가기 위한 전초기지 달. 유럽 우주국도 미국 못지않게 달 탐사에 적극적입니다. 달 착륙선을 보낸 데 이어 달기지 건설도 계획 중이죠. 아시아 국가들도 앞다퉈 달 탐사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그 대열에 우리나라도 합류했죠. 5, 4, 3, 2, 1, 0. Ignition. 2022년 8월 5일 우리 손으로 개발한 달 궤도 탐사선 다누리가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무사히 지구 궤도를 벗어나 페어링을 분리한 다누리. 위성을 성공적으로 분리하며 긴 심우주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지구를 떠난 지 1년 8개월. 다누리는 잘 지내고 있을까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위성 운영 관제실. 다누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 모니터로 실시간 위치를 파악하며 교신 중입니다.
145일 만에 임무 궤도에 안착한 다누리. 지금은 달 상공 100km에서 하루 12번씩 달을 돌며 쉴 새 없이 우주를 누리고 있습니다. 지상 시스템 운영 업무는 9명이 지금 수행을 하고 있고요. 스케줄 근무로 이제 밤낮 이제 돌아가는 인원이 4명이 있고, 그다음에 낮에 뭐 임무 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상 시스템의 이제 실시간 운영 지원, 군대에서 위수 지역처럼 관제실 근처에서도 멀리 떨어지지 않아서 그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도 매일매일 궤도 결정을 하면서 다누리가 현재 어디 위치에 있고 앞으로 어떤 궤도를 지나갈 거니 과학 탑재체들에게 그 궤도 정보를 전달을 해서 원하고자 하는 지역을 찍을 수 있도록, 관측을 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독자 개발한 최초의 달 탐사선. 7년간의 꼼꼼한 설계와 끊임없는 검증으로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개발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는데요. 가장 큰 고비는 탐사선 중량 증가. 탑재체가 늘어나면서 목표 무게보다 23%가 증가한 겁니다. 저희가 맨 처음에 예측하지 못했던 건 이 사업이 맨 처음에 한국형 발사체에 이제 실어서 달에 보내는 것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550이라는 숫자가 이제 발사 중량이 정해져 있었고, 그것에 맞추는 이제 엔지니어링을 하게 됐는데, 이제 탑재체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승객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버스도 커져야 되는데, 그게 이제 550kg에 담기에는 이제 쉽지 않았던 상황이 된 거죠. 어쩔 수 없이 이제 증량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연료가 줄어들게 되고, 저희가 쓸 수 있는 연료가 줄어들면은 달에 진입조차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한 거예요. 발사가 7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 궤도 설계팀은 초비상에 걸렸습니다. 달라진 무게에 맞춰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하고 모든 항로를 재검토해야 했습니다. 정말 당황스러웠죠. 이제 그 방법이 없었어요. 일단 무게는 증가가 됐고 공식화됐고 주어진 그 연료는 한정돼 있고 하드웨어를 다 부품을 다 뜯어서 새로 조립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또 그래서 최선의 방법은 궤도 가는 길을 바꿔서 우리가 목표로 했던 어떤 그 목표 임무를 다 달성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하늘이 노랬죠. 달에서 한 몇 개월 동안 100km로 이용하다가 나중 300으로도 또 이용하는 그런 약간 좀 섞인 제안을 나사한테 했었고, 나사에서는 그거는 좀 좋은 방안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나사도 이제 BLT를 써보는 게 어떠냐. 지구와 달의 거리는 38만 킬로미터. 곧장 가면 사흘 만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연구진들은 고심 끝에 태양 쪽으로 리본 모양을 그리며 멀리 돌아가는 BLT 궤도를 선택했습니다. 중력을 이용해 연료를 가장 아낄 수 있는 가성비 코스였죠. 이 BLT 궤적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예 처음 기획 단계부터 빠져 있었던 그런 옵션이었죠. 이 BLT라는 궤적 자체를 했던 경우가 거의 없고요. 우리는 당연히 한 번도 안 해봤고, 외국에서도 미국 정도, 그다음에 일본이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결국은 미국만 한 거죠. 사실 이 BLT라는 길이 답이 하나만 있는 길이 아닙니다. 답이 무한히 많아요. 무한히 많고 그 중에서 이제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되는 건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나사랑 이제 회의를 하는데 정말 몇 날 며칠 밤을 새고 저희가 이제 이거밖에 답이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적의 솔루션은 이거밖에 없고 더 이상 못하겠다. 그래서 회의를 하면서 정말 울분을 토했던 것 같아요. 그 얘기를 계속 듣고 있던 나사가 마지막에 한마디를 딱 하더라고요. 오, 잘했어. 우리도 똑같이 고민하고 똑같은 결론에 도달했어. 맞는 것 같아. 그랬을 때 정말 너무들 기뻐했죠. 결국 해답을 찾아낸 연구진들. 그 뒤로도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며 다누리 개발에 전념했습니다. 마침내 최종 점검을 마친 다누리.
전용 특수 컨테이너에 실려 발사장으로 향했습니다. 60시간의 운송 끝에 도착한 곳은 미국 케네디 우주센터. 이제 미국 발사체에 실려 우주로 떠날 시간입니다. 페어링 때 체결하기 전에, 그러니까 뭐냐면 지상에서 다누리를 볼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이거든요. 페어링이 되면 이제 보일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페어링을 다 닿게 하려고 하는데, 저도 모르게 그때 그래도 잠깐만 작업을 홀드해달라고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누리 닿기 직전에 거기서 절을 했습니다. 정말 속마음을 그대로 담아서 항상 옆에 있을 테니까 의심하지 말라고. 3, 2, 1, 0. Ignition. And liftoff. 가자, 다녀.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되고 발사가 되고 저희가 보는 모니터에서 지상에서 발사체가 떠나는 순간 할 수 있는 게 저희는 없죠. 거기서.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문을 박차고 나가서 하늘을 보는 거. 정말 기뻤죠. 정말 우리가 해냈다.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그 마지막으로 이제 밤을 새고 달에 진입을 하고 우리가 이제 그 원하고자 하는 궤도에 딱 들어갔을 때 제가 저희 관련된 분들한테 톡을 보냈어요. 다누리는 이제 진정한 달 궤도선이 되었습니다라고 새벽 시간에 톡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다음날 그게 이제 기사화돼서 나오더라고요. 다누리 진정한 달 궤도선대다 이렇게. 그래서 정말 기뻤습니다 그때는. 네. 저희랑 같이 일했던 나사에서도 상당히 놀랐어요. 왜냐면 이제 새로운 개념의 위성체가 처음 발사하고 임무 궤도에 들어갈 때까지는 어떤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제 들어가는 게 통상적인데 나사에서도 그런 걸 많이 겪는데 어떻게 다누리는 그런 어려움 없이 바로 들어갔냐. 그래서 그런 걸 물을 때마다 저희는 이미 우리는 충분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우주 탐사의 영역은 우주 개발 선진국만 도전할 수 있는 사실은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그동안은 이제 탐사 영역까지는 추진을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다누리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우리도 탐사의 영역으로 들어간 것이죠. 달 궤도에 안착한 다누리는 1년간의 임무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그런데 최근 임무 기한이 연장됐습니다. 2023년 12월 31일이 원래 임무 계획인데 그게 임무 궤도에서 1년인데 그게 이제 2025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이 됐습니다. 그 2년 연장을 했던 가장 큰 계기는 일단은 이제 저희 연료가 많이 남았어요. 이제 연료만 있으면 되는 건 아니고 이제 위성체도 그때까지 동작을 잘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과학적 측면에서는 너무 좋은 소식이에요. 24년까지는 현재 100x100 고도를 그대로 갈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과학 데이터가 확장해서 넓은 영역이 더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다 모두 오기를 했고요. 그렇다면 다누리는 달에서 어떤 임무를 수행 중일까요? 다누리는 달로 떠나면서 6종의 과학 탑재체를 실었습니다. 우리 기술로 독자 개발한 과학 탑재체 5종과 미국이 개발한 섀도우 캠입니다. 과학자들이 꼽은 달 유인 착륙 후보지는 태양빛이 직접 닿지 않은 달의 극지방, 영구 음영 지역입니다. 여러 탐사를 통해 얼음이 발견된 곳인데요. 아무도 보지 못한 달의 극지방을 돌며 영구 음영 지역을 집중 촬영하는 섀도우 캠. 기존 카메라보다 200배 높은 감도로 인류 생존에 필요한 물의 흔적을 확인하며 달 착륙 후보지를 찾기 위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달이 거의 수직으로서 자전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극지역에 만약에 움푹 이렇게 유성이나 혜성에서 물이 여기에 들어와서 이렇게 파졌다고 하면 여기 안에는 태양빛을 영원히 보지 않기 때문에 이게 영구 음영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 지역에 물이 들어가면 빠져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 물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데 여기 안을 햇빛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섀도우 캠은 깊은 노출을 줘가지고 그 안에 있는 지형을 직접 관측을 했습니다. 섀도우 캠이 촬영한 영구 음영 지역.
가위가 굴러떨어진 흔적이 보일 정도로 선명합니다. 섀도우 캠과 함께 달 착륙 후보지를 찾고 있는 루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개발한 과학 탑재체입니다. 달에서 100km 떨어진 상공에서도 달 표면을 정밀하게 찍을 수 있는 고해상도 카메라죠. 달 표면의 물질 자체가 지구를 덮고 있는 물질하고는 다르죠. 지구보다는 훨씬 달 표면이 고르기 때문에 균일한 물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반사하는 특성도 지구랑도 많이 다르고, 그런 반사 특성이 다른 측면도 고려해야 되고, 그다음에 다누리의 상대적인 위치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루티를 개발할 때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이 굉장히 어두운 환경을 촬영하는 거하고 굉장히 밝은 영역을 촬영하는 거, 이게 다 가능하게끔. 그래서 저희가 루티를 개발할 때 우리가 만든 루티를 통해서 국민들이 달도 보고 달에서 지구도 보고 우주도 보고 이런 걸 항상 생각하면서 그 개발을 했었고요. 그렇게 한 컷에 담긴 지구와 달 사진. 지구도지도 찍을 수 있었는데요. 달에서 표면에서 바라본 지구가 동그랗게 떠있는 그거를 보는 순간 정말 달에 갔구나. 달에서 지구를 바라보고 있으니. 근데 그때 24일날 낮에 밖에 나왔으면 단체 사진 다 찍혔다고. 55 아시아 인구가 여기 다 찍힌 단체 사진이라고. 누구나 다 알아요. 지구는 동그랗고 흑백으로 찍으면 어떻게 나온다는 건 다 아는데 그때 순간은 잊지 못해요. 우리가 만든 카메라로 저 영상이 나와서 그 첫 영상을 봤다는 게 너무 막 가슴이 뭉클했고. 이게 이렇게 잘 나오는데 우리가 이 4달 반 동안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뭐가 있을까? 더 의미 있고, 일단 과학적으로도 좀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고, 내부적으로 좀 얘기를 했을 때 그때 이제 달이 지구 주위를 공전하는 걸 한번 찍어보자. 한 달 동안 우리가 똑같은 그 사진으로 지구를 가운데다 놓고 찍자. 한 달 동안 이제 매일매일 같은 시간에 이제 계속 했고, 나중에 영상 이제 만들어 보니까 진짜 공전하는 게 이제 보이더라고요. 마치 달처럼 초승에서 보름, 금음으로 변하는 지구. 루티는 달 곳곳의 신비스러운 지형을 선명하게 포착해 보내왔습니다. 전 세계의 기대를 받고 있는 탑재체 폴캠. 한국천문연구원이 개발한 광시야 편광 카메라입니다. 광시야 편광 카메라는 시야가 넓고 또 편광으로 관측을 한다는 카메라입니다. 편광은 우리가 여러분들 혹시 그 노트북에 편광 필터가 있는 경우에 옆에서 조금만 비껴 있으면 못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 빛하고 달 표면하고 관측자, 그러니까 인공위성하고 이 각도인 위상각이 중요한데, 편광을 관측이 지상에서는 어렵고 또 뒷면은 아예 보이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달 궤도선에서 다양한 각도에서 모든 지역에 대해서 다 편광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은 궤도선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100km 상공에서도 지표면 입자를 자세히 관측해 달 표면 입자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요. 편광 카메라를 이용해서 관측을 하면, 그러면 입자 크기 분포가 어떤지를 이제 지역마다 어떤 분포인지를 저희가 알게 되고, 그러면 달 표면이 그 오랜 시간 동안 어떤 변화 과정을 겪고 왔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흥미로운 것은 이제 우리 100km 다누리가 이렇게 달을 이렇게 2시간에 한 번씩 도는데, 달도 이제 공전하고 자전을 같이 하잖아요. 계속 연속해서 이제 영상을 모자이크를 할 수가 있죠. 그 영상을 계속 이제 붙여서 전체 지도를 그것도 편광 정보가 포함되어진 달 전체 지도를 지금 제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달 뒷면을 편광 관측한 것도, 달 전체 지도를 그리는 것도 다누리가 세계 최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누리는 어떻게 수십만 킬로미터 떨어진 지구와 통신을 하는 걸까요? 그 비밀은 경기도 여주에 설치된 이 거대한 안테나에 있습니다.
우주에서 오는 전파를 모으는 반사판은 직경 35m, 무게 100톤으로 국내 최대 규모인데요. 다누리와의 통신을 위해 2022년 완공됐습니다. 우리 역사상 가장 먼 곳으로 떠나는 다누리가 길을 잃고 헤매지 않도록 통신하며 지상에서 다누리의 눈과 귀가 되어주죠. KDSA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말씀드리면 이제 국내 최대 규모의 이제 안테나고요. 심우주 미션을 지원을 합니다. 달 미션, 화성, 목성 미션까지도 지원이 가능한 그런 안테나가 되겠고요. 2022년 1월부터는 이제 그 다누리 발사 전 이제 점검을 했습니다. 굉장히 먼 거리에서 오는 미약한 신호를 인식을 하고 추적을 할 수 있고 또 증폭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다누리의 미세한 신호도 포착해 실시간 추적하는 심우주 안테나. 지구와 달 사이보다 4배나 먼 우주에 떨어져 있을 때도 교신이 가능했습니다. 나사에서 먼저 제안한 거는 그럼 목성 탐사선 준호도 한번 해보자. 그 준호가 그 당시에 7억 킬로미터가 떨어져 있었거든요. 준호에 이제 그 추적 궤도 데이터를 받아서 입력을 하고 그 7억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이제 준호하고 이제 교신을 결과적으로는 했습니다. 준호의 이제 신호도 받아서 나사한테 보냈을 때 나사도 굉장히 고무적이다. 다누리의 신호를 추적하는 것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닌데요. 국제협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중요한 이유가 지금 다누리 운영할 때도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120도로 나누면은 이제 3개 지역으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미국, 그리고 호주, 한국, 그리고 스페인. 국제협력에 있는 그 기관들하고 협력을 해서 이번에는 니네 안테나를 좀 쓰자. 다음에는 우리 안테나 쓰게끔 해줄게. 이렇게 해서 이제 협력이 되는 거죠. 지구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듯 자료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다누리에 실은 우주 인터넷 탑재체를 통해 심우주 인터넷 기술을 선보인 거죠. 다누리가 10초마다 전송하는 감마선 데이터로 세계에서 가장 정확한 달의 물 지도와 달 자원 분포 지도를 만들고 있는데요. 이미 달 원소 지도는 성과를 보이며 제작되고 있죠. 특히 전 세계가 눈독을 들이는 달 자원은 헬륨-3. 지구에 거의 없어 이름이 생소하지만 그 가치는 어마어마합니다. 무려 금 6배의 가치를 지녔죠. 달에 매장된 헬륨-3로 핵융합 발전을 하면 엄청난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방사능이나 폐기물 등이 나오지 않아 청정 에너지로 더욱 각광받고 있습니다. 헬륨-3는 핵융합의 어떤 기본 물질로 그걸 갖고 오면은 지구에서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는 거죠. 달에 연구기지를 만들어 놓고 달에 거주를 한다면은 그러면 이제 그 헬륨-3를 채취를 해서 갖고 오는 게 보다 쉬워질 거고 아니면 헬륨-3를 이용해서 핵융합 발전을 달에서 하는 거죠. 달에 헬륨-3를 쓸 수 있다면 지구는 에너지 걱정 없이 살 수 있고 달 거주도 한결 수월해지는 거죠. 착륙선을 우리가 내린다고 하면은 우리가 헬륨-3가 많은 데를 간다고 하면은 우리는 어디를 가야 되느냐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구를 했어요. 귀한 시료를 가져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헬륨이 달 표면에는 110만 톤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바다 지역은 한 60만 톤, 그 다음에 이제 고원 지역에도 이제 한 50만 톤을 보고 있는데, 이제 헬륨-3가 많은 것으로 추정하는 지역을 우리가 지도를 만든 거예요. 헬륨-3가 풍부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 5곳을 찾아내 지도로 만든 김경자 박사. 채굴 후보 지역과 함께 유력한 달 착륙 후보지를 찾아냈습니다. 이제 앞으로 제가 정말 기여할 수 있는 거는 달에서 자원을 우리가 필요한 그러니까 생존에 필요한 이제 물, 산소, 수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추출해내고 또 우리가 염원하는 헬륨-3를 어떻게 정말 추출할 수 있는지 아직 한 10년, 20년까지 갈지 모르지만 이제 그러한 작업을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것을 무사히 해서 우주 자원에 있어서는 부국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제가 마지막 남은 시간을 좀 기여를 하고 싶습니다. 우주 선진국보다 한 발 늦었지만 달 탐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내
인내 기술력으로 우주 환경 기술을 검증할 수 있는 거대한 진공 챔버도 개발해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우주 미션의 그 지향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원래는 이제 궤도 미션이라고 해서 달의 궤도라든지 이제 지구의 궤도 이런 쪽에서 좀 미션이 수행되어 왔는데 요새는 지속 가능한 우주 미션 수행을 위해서 달 환경 위에서, 달 표면 위에서 미션을 수행하는 그런 쪽으로 약간 그 우주 개발의 패러다임이 옮겨가고 있어요. 그렇게 하려면은 이제 단순히 우주 환경뿐만이 아니고 그 달 표면에 그런 특징들을 구현할 수 있는 챔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대기가 있는 지구와 달리 태양풍과 우주 방사선에 그대로 노출된 달 표면. 곱고 날카로운 흙과 먼지로 뒤덮여 있어 달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탐사 장비에는 치명적인데요. 극한의 달 환경을 진공 챔버에서 재현해 실험할 수 있습니다. 달에는 대기가 없기 때문에 낮이랑 밤에 온도 변화가 극심합니다. 그래서 낮에는 달의 표면의 온도가 한 150도까지 올라가고요. 그리고 밤에는 영하 190도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달의 그 극한의 온도 환경을 구현하기 위해서 집안 열 진공 챔버에 위쪽에 보시면은 할로겐 램프가 있습니다. 할로겐 램프는 이제 한 300도 정도까지 열을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 안쪽에 액체 질소가 차게 되면은 표면의 온도가 한 영하 190도 정도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달 환경 실험. 달 탐사 장비들이 겪게 될 실패와 오류를 사전에 줄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달에 보내는 거는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니까 실제로 검증 단계를 거치지 않고는 달에 보낼 수가 없죠.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이런 달 환경을 모사한, 거기다 이제 흙까지 포함되어 있는 환경을 모사한 그런 검증 시설이 있다면 우리 기술 자체를 유사한 환경에서 이제 검증을 함으로써 사전에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고 그런 기술의 개발 단계를 조금 높일 수 있어서 향후 달에 실제로 갈 수 있는 미션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달 환경을 구현하기 위해 인공 월면토도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재료는 강원도 철원의 현무암. 저희가 처음 이 돌을 깨려고 했더니 너무 단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 망치로 깨보고 뭐 기계를 만들고 했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머니랑 같이 추석날 송편 만들러 방앗간을 갔어요. 방앗간 가서 이제 방앗간 그 장비들을 다 보면서 그 장비에서 아이디어를 다 착안해서 다 만든 겁니다, 거의. 달 토양과 가장 비슷한 흙을 찾아 전국을 누빈 끝에 찾아낸 돌이 현무암이었죠. 방앗간에서 볼 법한 분쇄기계에 넣고 고운 입자가 될 때까지 반복해서 빻고 또 빻기를 수차례. 달 건축 재료로도 쓰이는 인공 월면토가 탄생했습니다. 우주에 가서 건설을 하게 되면 시멘트나 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건설 초기에는. 시멘트를 가져가려면 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은 달에 있는 흙을 사용하자. 달에 가면 널린 게 흙인데 왜 흙을 안 만들어요? 그 흙을 가지고 고대부터 건설 재료로 사용한 건 흙이잖아요. 달의 흙으로 달 기지를 짓겠다는 발상. 하지만 진공 상태인 달에서 물 없이는 벽돌 제작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수많은 실패와 고민 끝에 찾은 방법이 전자레인지에 쓰이는 마이크로파. 분말 상태의 인공 월면토를 틀에 놓고 단열재를 덮은 뒤 1100도씨의 고온에서 열 처리를 합니다. 혹시 전자레인지에서 피자나 음식 데우셨을 때 한쪽은 뜨거운데 한쪽은 차가운 경험, 그게 이제 마이크로파 에너지가 위치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인데요. 저희 실험에서도 그런 영향들이 이제 보여서 한쪽은 고형화가 잘 됐는데 한쪽은 너무 용융이 돼서 이제 불균질한 블럭이 만들어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승온 속도, 이제 가열 속도를 조절을 하고 이제 유지 시간 조절하는 시행착오를 거쳐서 이제 최적의 소결 조건들을 찾았고요. 도자기 굽듯 고열을 가한 지 6시간 후 벽돌을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다른 재료 없이 오직 인공 월면토로 만든 벽돌. 내구성도
콘크리트와 유사한 수준입니다. 지금은 이제 10cm짜리 블럭 만들고 있지만 저희의 올해 목표는 한 20cm 정도의 블럭을 만드는 게 목표인데요. 단순히 크기를 키우는 게 이렇게 단순하고 간단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굉장히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있거든요. 불균질하지 않고 균질한 이제 형태를 갖는 블럭을 만들고자 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발 나아가 독자적인 우주 건설 기술을 위한 단계도 하나씩 준비 중입니다. 자체 생산이 가능한 건설 재료 생산 기술까지 확보하고 있고요. 스테레오 카메라 기반 지용도를 제작할 수 있는 기술까지 이미 개발하고 있습니다. 즉 건설을 위한 초기 단계인 계획을 할 수 있는 기초 기술은 이미 다 저희 연구원에서 확보를 하게 되었고요. 이제는 더 나아가 이러한 기술들을 활용할 수 있는 우주 건설을 위한 응용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새로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